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은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DLG의 김동환 변호사님 모시고 국내 코인 시장의 입법 현황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잖아요.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들과 그리고 이미 6월부터 관련 법안들이 계속 발의가 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 저희는 어쨌든 통칭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하지만 이걸 대표 발의를 했고요. 기존의 이제 입법안들과 다른 점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이제 가상자산 시장 관련된 입법 현황이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정무위 통과한 STO, 가상자산이랑 지금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토큰 증권이나 STO 관련된 꼭지도 한 꼭지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관련된 법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존 법안들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 ETF는 ETF 관련된 입법, 이렇게 좀 나눠져서 입법안이 올라온 반면에 지금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이제 입법안은 스테이블 코인과 ETF를 모두 하나로 합쳐버려서 이거 하나로 끝내자. 약간 이런 식의 입법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 쪽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제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게 돼서 크게는 아시다시피 기초자산이라는 개념이 자본시장법에는 있는데 거기에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개정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는 신탁, 보통 이제 금전 신탁만 허용이 되고 비금전 신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데 가상자산에 관련된 신탁도 자본시장법상의 신탁 관련된 규정에 포함시키는, 그게 이제 주로 ETF 관련된 자본시장법상의 개정 사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특별법의 형태로 법을 만들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어뒀는데요. 다른 법을 총망라하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디지털 자산 기본법처럼 현재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 유형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상세하게 새로운 입법안들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있으면서도 ETF 관련된 라이센스를 따로 만들고 파생상품 관련된 규정도 새롭게 만드는 게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TF를 자본시장법만 개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ETF처럼 ETF의 각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누가 될 건지가 이제 금융기관들이 누가 될 건지가 핵심인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가상자산을 받아서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관련해서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공여나 담보 대여 이런 이제 거래들을 할 수 있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필요한데, 요거를 이제 디지털 자산 전담 중개업자라는 개념으로 신설을 해서 요거의 이제 기준을 뭐 자기 자본 이제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설정을 해서 시중에 있는 증권사들 위주로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 스팟 거래만 가능하고 파생 상품이나 레버리지 거래는 사실상 좀 어렵잖아요. 물론 기존에 이제 거래소들에서 랜딩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그게 이제 파생 상품 레버리지랑 유사한 효과다라고 하면서 이제 랜딩 서비스 관련해서 한 차례 홍역이 있긴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처럼 레버리지 거래가 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파생 상품 거래는 아무래도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실무상 이 부분이 이제 행정지도로 이제 서비스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상품에 관련된 근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디지털 자산 기반 파생 상품 시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마치 자본시장법상 장내시장, 장외시장, 파생상품도 자본시장법도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자산 관련된 파생상품 시장을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입법안의 규제를 받아서 특칙처럼 돌아갈 수 있게끔 마련을 해둬서, 사실 이 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되면은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해외 거래소처럼 파생상품 거래도 이제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이슈들도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 용어만 조금 달라요. 기존에는 이제 가치
기존에는 자산 연동형, 가치 고정형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법안에서는 가치 안정형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뭐 자기 자본 50억 이런 요건들은 대동소이해서 나머지는 이제 비슷한 걸로 이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코인 관련 입법들이 내었는데 그게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되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렇게 한국에서 유독 가상자산 관련 입법 지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처럼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서 입법 속도는 느린 편이 맞습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입법 자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늦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의 요소일 겁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지금 채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법이 제대로 정책됐는지도 판단하기에 사실 조금 이른 시점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ETF 같은 현안들을 또 새롭게 입법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이슈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전 행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CBDC 위주로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급격하게 트럼프 행정부에 맞춰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행정부나 한국은행들에서 민감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연내 통과가 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나 투자자들 불만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합병을 발표한 네이버와 두나무의 어떤 사업 계획에도 좀 차질이 발생할까요?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두나무 사이의 주식 교환은 이미 입법 지연을 전제로 사업 계획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 교환을 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시너지는 핀테크 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에 이제 합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합병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너지는 날 걸로 기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사업 전개가 예를 들어 이제 흔히 이제 예상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결제할 때 쓰고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이 있어야 가능한 측면은 있겠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뭐 넘어야 될 산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공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합병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 요 합병, 그러니까 주식 교환 예정일은 내년 6월 30일로 되어 있고 그 전에 승인을 받을 게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그러니까 이 파이낸셜 입장에서는 이게 애초에 이제 기업 결합이라서 기업 결합 신고를 공정위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주주 변경 관련해서 이제 승인도 받아야 되고 혹시나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밑에 이제 두나무를 자회사로 두면서 새로운 영업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겸용 신고도 필요합니다. 다 이제 이건 금융위 신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나무 입장에서도 대주주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대주주 변경 신고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이 변경 신고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심사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들이 다 통과가 돼야 되는 이 입법이랑 무관하게 일단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행법상으로도 두나무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취급이 안 되고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상으로도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두나무 사이에 사업상 협력을 논의하면은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네이버 파이낸셜이 결제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기술적으로 가상자산의 이전을 두나무가 담당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할 거냐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발행할 수 있느냐,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두나무가 취급할 수 있느냐, 이거를 새로운 입법을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슈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입법 없이는 조금 시너지가 덜 나는 측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지급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금융사 역할을 좀 수행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 두 기업의 어떤 합병으로 인해서 혹시 이게 금가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가분리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가 여기에 대한 금융위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가분리는 사실 이제 금산분리에서 따와서 최근에 이제 등장한 용어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통 금융 시장이랑 금융기관이랑 가상자산 시장,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업체랑 분리를 하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전통 금융기관들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한다. 이런 관련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금가분리 원칙인 거고 일종의 어떤 행정지도에 따라서 취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뭐 라이센스 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관련된 업을 뭐 겸용 업무나 부수 업무를 할 수 있느냐에
어떤 이슈로 이어질 텐데요. 근데 이제 지금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말하는 금가분리 원칙에는 적용이 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 파이낸셜은 이제 금융회사나 금융기관은 아니고 핀테크 회사라서 이게 법마다 금융회사나 금융기관을 정의하는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근데 이제 핀테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신 전문 금융업체도 아니거든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예를 들어 뭐 금융사의 지분 취득 관련해서 금융의 승인을 요구하는 뭐 이제 금융산업 지배구조 개선법이나 이런 거에 적용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취득하는 것 자체에는 원칙상 현행법상 허용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주주 요건 심사하면서 실질적으로 허용해줄지 말지 이런 게 좀 결정이 되는 거라, 설령 요 딜 자체가 이제 변경신고, 대주주 변경신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금융당국이 유지하고 있는 금가분리의 원칙에는 상충되지는 않고요. 예외로 보긴 어렵고, 금융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동일한 입장을 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핀테크 업자는 전자금융업에 적용을 받고 나머지 금융업은 사실 오히려 이제 금가분리 원칙에 의해서 못 들어오면 이것도 좀 규제 뭐랄까요? 불공정성 이런 것들이 좀 제기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이슈는 항상 제기되던 이슈라서 그 전통 금융 회사들이 있고 핀테크 회사들이 있는데, 핀테크 회사들이 IT 기반이잖아요. 테크핀이라고도 하고, IT 회사들이 금융시장의 제반을 먹는 건 보통 법에서 되는데, 금융회사들이 그 핀테크가 하고 있는 IT 쪽으로 넘어가는 대부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도 이걸 좀 개선하려고 금융회사의 뭐 지분 취득 가능한 회사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고는 있는데, 역차별은 어느 정도 발생은 하고 있고, 이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코인 시장의 입법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좀 야기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하자면 또 가상자산 사기 사업에 의해서 피해자들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주요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유출된다던가 여러 가지 또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부작용 어디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좀 관점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은 뭐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쪽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아예 그냥 해외로 다 나가서 국내를 아예 제외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뭐 프로젝트의 부재일 수도 있고 기업 경쟁력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나간 기업들은 한국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자 국가 경쟁력에도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한국인이 하지만 우리나라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가상자산 쪽에서도. 이게 가장 큰 부작용일 것 같고요. 국가 경쟁력의 상실이 가장 큰 부작용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조금 하나의 현안이다 보니까 입법부에서도 요거를 좀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결국 이제 생태계 악화로 인한 어떤 경쟁력 악화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대비책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밖에 없고, 이게 사업자 수는 줄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업행위가 너무 이제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중개업자다라 그러면 중개업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위스탁 사업자는 위스탁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데, 또 시장 내에서의 독과점도 발생하고 있어서 몇몇 회사들 말고는 사실상 영리적인 목적을 많이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꼭 기반을 두지 않아도 되는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상의 뭐 기술적인 문제 해결하는 프로젝트,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그냥 안 있을래 라고 하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들이 그냥 해외로 나가버리는, 당연히 다른 형태로 경쟁력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우리나라에 남을 수도 있겠지만 꼭 한국의 지역적 기반을 둘 필요가 없는 프로젝트들은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게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규제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산업 유출 같은 형태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 같은데요. 일본은 2023년에 자금결제법 시행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이제 제도화시켰고, 홍콩도 올 8월부터는 라이센스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체계를 갖췄는데요.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안 되고 있는데, 이 홍콩이라든가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법적 인프라를 갖출 수 있었던 배경이 좀 있나요? 홍콩이나 일본 같은 국가는 이미 예전부터 가상자산 업계나 시장에 관련된 입법 활동들을 좀 활발히 해와서 어느 정도 법안들이 정비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현안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8월 1일자로 얘기하는 것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정들이고, 일본도 자금결제법에서 워낙 가상자산을 다루고 있다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미국이 CBDC인데 이러고 있다가 야 스테이블 코인 해야 된대 이러면서 미카나 미래 해놨지롱 약간 이러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허겁지겁 이제 하는 모양새라서 얼마큼 속도감 있게 하는지가 관건인데 이미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논의하면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논의가 안 되어 있고 이 시장의 보호도 그냥 제한적으로만 지금 이용자 보호법 1단계 입법을 통해서 제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논의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스테이블 코인만 논의하고 싶은데 이걸 논의하려면 전제가 되는 것들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나라는 안 됐으니까 입법이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홍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 어쨌든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우리 가상자산 관련된 라이센스를 훨씬 더 잘 주고 빠르게 주고 장외중개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라이센스 유형을 만들어서 우리 제도권 내 사업을 해라고 좀 열어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은 원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자체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구가 전혀 아니고 그냥 규제를 위한 기구다 보니까 시장 안전성,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라이센스를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속도나 어떤 영업 행위의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관점에서 오는 차이로 이해가 됩니다. 결국 이제 일본과 홍콩은 위험하니까 늦게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먼저 빨리 제도화하자 좀 이런 스탠스였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국이 여기에서 좀 시사점을 갖는다면 결국 지금도 좀 많이 늦었지만 어떤 부분을 좀 차용해 와야 될까요? 관점마다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현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단계별로 쪼개서 빠르게 서로 이견이 없는 것들부터 입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가장 빠르게 입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늦기는 했는데 또 완전히 늦은 건 아니거든요. 말씀처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이 원래 막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내년 초에 한다고 해서 대단히 늦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조금 글로벌한 현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ETF도 되게 중요한데 ETF는 결국은 이거를 하는 회사들은 증권사들이고 증권사가 관심이 없으면 입법이 추진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필요성을 주장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ETF 허용을 해줘야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권자 입장에서도 조금은 이제 추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이나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이제 뭐 5년 뒤, 10년 뒤의 삶에 좀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입법을 좀 빠르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플레이어들이 우리나라에서 원화 기반이 됐든 다른 기반이 됐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인프라를 우리나라에서 갖추도록 하고 결제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이걸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좀 빨리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일 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어떤 입법 법제화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어떤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STO는 이미 됐다고 일단 간주를 하고요. 통과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ETF, 스테이블 코인, 그 여기에 수반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에 해당하는 입법들인데 스테이블 코인 입법을 결국 논의하면은 가상자산의 발행 관련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스테이블 코인 입법을 하면서 2단계 전부 혹은 일부를 빠르게 해놓고 사실 시장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법 시행한 지 1년 지나가지고 이제 거래소들 시스템 다 정착해놓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된 시점이다 보니까 상장이나 공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룰을 지금 만들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2단계 입법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TF랑 이제 발행 공시 상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선순위는 좀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ETF를 먼저 입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실 우리나라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들보다 사실 컴플라이언스가 전 탄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시장 상황 보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뭐 모든 걸 다 한꺼번에 갖추려고 하지 말고 먼저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건 먼저 좀 처리하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여야 대승적인 합의를 이뤄가지고 이번에 발의한 박성현 의원 안처럼 여기 다 동의해서 한 큐에 끝내버리면 사실 너무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관점에서는 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다른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실 확률적으로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향후 국내 입법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될 만한 포인트 어떤 거로 보시나요? 이슈가 될 만한 포인트는 뭐 사실 오늘 얘기한 이슈들에는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처럼 그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이제 법을 만들어 두고 있어서 뭐 자본 거래가 발생하거나 뭐 이제 송금을 했을 때 뭐 신고 한국은행에 신고하거나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거나 이런 규제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고 여기에 가상자산을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서는 기간 여러 가지 전면 개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는 있어 왔지만 명확한 지금 입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스테이블코인 논의하는 것도 결국은 글로벌 결제, 국내 결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결제도 결국은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관계를 따지게 될 거라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거에 소관 부처는 이제 금융위가 아니라 기재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당사자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돼서 사실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나중에 놓쳐지면은 실무가 좀 되게 엉망이 되는 그런 결과가 또 발생할 거라서 이게 전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논의가 이제 심화될수록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DLG 김동완 변호사님 모시고 국내 코인 시장의 규제 이슈와 입법 공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